상반기까지는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것을 이제 결정해서 여전히 채권 쪽 비중을 좀 유지하시라. 안전자산 투자를 하시라. 안전한 국채 금리, 국채 투자를 하시고 또 특판 예금을 좀 들으시고 한 3년 보장할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은 가입하시라. 다만 이제 좀 부실한 채권, 부실한 회사채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기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최악의 한 해였죠.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걱정에 마냥 낙관적으로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새해를 맞아서 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신 3프로TV에서 또 자세히 경제 흐름을 또 설명해주고 계시죠.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연초를 기해서 이제 또 한번 이코노미스트로서 한번 세계 경제 전망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이 워낙 매크로 악재로 가득했던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오늘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매일매일 샘플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1월달 좀 주요 일정, 매크로 일정 한번 정리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일단은 12월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돼 있고 또 12월 CPI 발표, 뭐 아니면 PC 물가지수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봐도 이제 지난 12월 FOMC에서는 이제 시장이 점도표에 좀 더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1월에 그러면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매크로 이벤트는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원래 월초는 뭐 좀 산업 활동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월말 월초 특히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ISM 제조업 지수의 그 PMI를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올해 어쨌든 뭐 주식시장 혹은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가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는 이제 좀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이제 좀 급속한 통화 긴축,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의 급등 이런 이제 금융적 여건이 되게 좀 주식시장을 지배했다면 올해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3월 정도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이라 봤자 뭐 몇 달 안 남았으니까요. 그런 이제 금융적인 뭐 여러 가지 변수들보다는 결국 경기 쪽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좀 메인 드라이버가 이제 옮겨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일 거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경기가 좀 살짝 그렇게 큰 침체는 오지 않는다면 정말 좀 주식시장은 일찍 대세 반등을 뭐 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려보다 더 큰 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좀 더 깊게 또 길게 온다면 좀 주식시장의 반등도 좀 한없이 길어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1월달 발표되는 경제지표, 비록 뭐 12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12월 경제지표지만 지난해 지표지만 그래도 올해 전체의 어쨌든 매크로 흐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나침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ISM 지수는 뭐 지금 지난달에 이제 11월에 49, 그러니까 기준선이 50인데 이제 49 정도로 이제 경기 침체를 예고했는데 이번 주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48.5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좀 ISM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설문조사를 한 소프트 데이터인데도 주가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ISM 저점하고 특히 ISM 제조업 지수 저점하고 주가 저점이 거의 뭐 90%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어느 시점인가 저는 뭐 한 5, 6월이면 이제 저점을 찍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ISM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4, 43 뭐 이렇게 찍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돌 것 같거든요. 좀 낙관적인 전망인가요? 그렇다고 보면 주가 저점도 거의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와 이제 PMI의 이렇게 상관관계로 봤을 때는
2분기가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저도 ISM 지표를 좀 주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매월 첫째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2개 있는데 지금 6월 금요일 날, 1월 6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간은 토요일이 되겠죠. 12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 고용 지표 중에서 특히 신규 일자리 뭐 20만 개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예상하고 있는데 신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임금 상승률. 지금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낮아지면 아마 시장이 되게 환호도 하고 좀 물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높아진다면 뭐 사실 양날의 검이죠. 경기가 좀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그리고 소비도 급냉하지 않겠구나. 그런 것은 좀 긍정적이지만 아무튼 지금 끈적끈적한 인플레가 잘 이제 잡히지 않는 그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에 그 2가지 지표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결국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기준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방송에서도 이제 저점인 43, 44를 찍으면서 주식 시장의 큰 추세 반등이 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말씀 주셨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컨센에서 얼마나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환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ISM 제조의 지표에 대한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작년에 약세장을 불러왔던 그리고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 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왔던 요인은 결국 물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80년대 이래 이제 40년여 만에 찾아온 고물가 상황이 이제 이런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을 낳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올해 물가가 좀 빨리 잡히는 게 관건이다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고용이라든지 이런 실업률 같은 이제 경제 거시경제 지표를 봐야겠지만 물가가 그래도 전년 대비 이제 YOY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고 효과를 반영해서 올해 그래도 물가가 잡힌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인 2% 이상의 물가 인상이 상당 기간 좀 장기될 경우 이런 그 고금리 환경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또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좀 어느 쪽 시나리오에 힘을 주고 계신가요? 좀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가는 이제 피크아웃 찍고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기준으로 CPI 소비자 물가는 올 연말에 한 4.0 정도. 작년 어쨌든 11월 지표가 7.1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YY는 7.1인데 뭐 이제 두 번째 주에 CPI가 발표됩니다만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6자가 나올 것 같고요. 12월 소비자 물가는 그리고 쭉쭉쭉 떨어져서 연 중반에 5%를 이제 하향 돌파하면서 연말에는 이제 4%, 4.0%, 뭐 잘하면 3자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친 에너지와 이제 곡물 가격, 음식료 가격을 다 합친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12월 FOMC에서 경제 전망을 세심히 보면 오히려 그 PCE 물가를 이제 걔네들은 전망을 하는데 PCE 물가가 근원이 오히려 올해 헤드라인보다 더 높게 전망을 했어요. 아마 헤드라인 근원이 3.5%고 헤드라인이 뭐 3.2인가 뭐 그렇게 맞습니다. 더 낮게 전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또 음식료 값도 이제 떨어지지만 뭐 지금 미국의 계란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겠죠. 뭐 조리독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이니까. 하지만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지금 아직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비에너지 쪽, 비에너지 쪽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거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 교통비, 그리고 의료,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인데. 근데 이제 주거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지금 여러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주거비가 지금 본격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쨌든 비에너지 서비스 물가도 지금 올해부터 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천히 떨어지죠, 대신에. 그래서 이것만 떨어지면 사실 물가는 완전히 조금 안정권으로 접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안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5%를 하회하면 예. 아마 제가 연준이라면 감히 예. 감히 연준이라면 이제는 이제 고지가 보인다.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 자신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올해 기준금리가 5% 내지는 뭐 만약에 50bp 뭐 2월 달에 올리면 5.25가 이제 기준금리의 상단이 될 거기 예. 때문에 기준금리의 상단이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잡힙니다. 예. 결국 잡힙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으로 물가는 마지막 그 물가 안정의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5% 물가를 하회 돌파한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 두 다리 뻗고 잘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마조마하게 지금 뭐 그 통화 정책을 펼치던 데서 조금은 느긋하게 스탠스가 바뀌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거고 그 시점은 대략 한 4월에서 6월 사이, 예. 즉 올해 2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올해 2분기에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금리는 이제 고점에서 좀 더 플랫한 모습을 네, 이제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처럼 네, 네, 보여줄 네, 것이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 그러니까 소위 역금융 장세에서 네. 시장은 실적에 집중하는 역실적 맞습니다. 장세로 좀 더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2022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한 좀 네. 이제 전례 없는 한 해였고, 이 전례가 없다는 게 사실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좀 이제 장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1931년 또 1941년 또 1969년 이렇게 좀 뭐 2차 대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 대공황 당시 주식 채권이 모두 마이너스 연간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해처럼 이제 2022년도 비슷한 좀 통계적으로 보면 좀 아웃라이어였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연말부터 작년 말이나 올해 연초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불황 내지는 경기 침체, 폭락작은 오지 않는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주식과 채권 둘 다 이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2023년 올해도 기록하기 쉽지 않을 네.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통계가 뭐 이제 항상 요인이 있기 네. 때문에 네. 100% 법칙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점에서 주식과 채권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1년 동안 투자한다고 하셨을 때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박사님께서는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뒤에서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것을 예. 이제 겨냥해서 여전히 채권 쪽 비중을 좀 유지하시라. 예. 안전자산 투자를 하시라. 또 안전한 국채 금리, 국채 투자를 하시고 또 특판 예금을 좀 들으시고 예. 그다음에 뭐 한 3년 보장할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은 가입하시라. 예. 다만 이제 좀 부실한 채권, 부실한 회사채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금리가 그렇게 해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머니 무브라고 그러죠. 예. 이게 안전자산으로 모두가 다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불안하니까 이제 안전한 국채 이렇게 가면 저는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면 뭐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3.87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4% 육박하는데 2%대를 찍을 것 같아요. 2%가 아니라 2% 후반이지만 네, 어쨌든 3%를 깰 정도로 예. 급속한 금리 하락이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러니까 3%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우리나라 국고채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예. 거의 비슷한데요. 3%를 깰 정도, 2%대에 도달할 정도로 채권 시장의 강세, 채권 금리의 하락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주식 자산을 좀 빠르게 예. 오히려 반대쪽으로 주식 자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제안해 드리는 거는 국채 금리를 보시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니까 그런 그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한 금리 디펜던트 예. 금리에 연동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번 뭐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작년에
빵 뜨면서 인플레가 오면서 뭔가 그 자산 시장에서 거품스러운 것들이 이제 거품이 제거되는 그러한 한 해였거든요, 작년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품이 제거된 게 채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이 사실 올 연초에 10년물이 1.5였고요. 2년 전에는 0.5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거의 이제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약간 거품스러웠던 거죠. 이게 정상화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면서 이제 채권 시장의 초약세 금리의 급등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위험 자산이 무너지고 암호화폐가 어쨌든 그동안의 수익률을 다 반납하고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런 식으로 좀 부동산까지 이어지는 그 채권이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깃발을 들고 나간 거죠. 이제 이런 거품은 계속될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모든 위험 자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작년이 이제 한 해였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거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쏠림이 이제 컸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기를 반영해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정상화되는 또 다시 또 다른 이제 정상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이제 금리 대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위험자산 주식 불확실한 걸 왜 해? 라는 이제 분위기인데 금리가 떨어지면 서서히 이제 반대쪽으로 안전자산에서 조금 주식 쪽으로 완전히 이동은 하지 않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이동은 안 하겠지만 서서히 이동을 하는 그런 임계점이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 한 3%대 언저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올해 주식과 채권을 놓고 보자면 상반기, 하반기를 좀 구분해서 상반기에는 국채랑 안전한 좀 투자 등급의 회사채 위주,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특판 예금이라든지 좀 금리 상품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 이탈, 아래로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과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늘려가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